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만나는 시간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은 제가 직접 쓴 단편 소설 아카시아 꽃필 무렵입니다. 이 소설은 반전이 있는 소설입니다. 꼭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소설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계절의 여왕 5월이면 단연코 향 중에 으뜸인 아카시아 향. 이랑은 계절 중에서도 봄을 가장 좋아했다. 겨우내 죽은 듯 생기 없던 메마른 가지에서 4월이면 어김없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들을 마주할 땐 마치 이랑 자신이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벅찬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나이가 들수록 봄은 선물처럼 축복처럼 다가왔다. 이랑은 오늘도 어김없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방울토마토, 사과를 넣고 갈아 만든 해독 주스를 한 잔 만들어 먹고 아침 산책에 나섰다. 물론 산이라고 해봤자 이랑이 사는 아파트에서 바로 진입로가 붙어있는 산책로 정도였다. 이랑은 산이 꼭 높아야 한다는 쓸데없는 고정관념 같은 것은 없었다. 이곳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30대부터 70대까지 폭이 넓었다. 운동이란 자고로 집에서 멀면 열심히 하기가 힘들었다. 다행히 아파트 단지와 붙어 있으니 운동하기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었다. 산에 다니기 직전 열심히 했던 운동은 에어로빅이었다. 에어로빅 할 땐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다. 최신곡에 맞춰 몸을 흔들다 보면 이랑은 마치 젊은 사람이 된 것처럼 무아지경에 빠질 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에어로빅도 단점이 있었다. 정해진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을라치면 들어갈 때 눈치가 보였다. 그렇다고 늦은 김에 아예 빠질 수도 없었다. 매주 새로운 작품을 나가는데 수업을 빼먹으면 따라하기가 힘들었다. 물론 뒤에서 대충 하는 사람들이야 수시로 빠지고 들락거렸지만 이랑은 성격상 뭘 한번 했다 하면 남보다 잘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으므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었다. 그렇게 열심히 에어로빅을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 나이 50대면 방송 댄스는 어쩌면 무리긴 무리일지도 몰랐다. 그만두자니 그동안 쌓아놓은 실력도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하자니 무릎에 무리가 가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그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이랑의 염장을 있는 대로 질렀다. 이랑아, 나 요즘 살 빠졌다? 정말? 어떻게 뺐어? 약 먹었어?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을 뺐다는 거야? 빨리 말해. 아니다, 당장 만나.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그렇다. 50대 중년 여성들에겐 누군가 살 빠졌다는 말이 로또 1등 당첨됐다는 것보다 부러운 말이었다. 친구를 눈으로 보니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군살이 하나도 없이 탄탄하게 날씬해져 있었다. 너 5kg는 빠진 것 같은데? 이랑은 먼저 선수를 쳤다. 아니야, 체중은 3kg 정도 빠진 건데 이상하게 많이 빠져 보이지? 친구는 의자에서 일어나 앞뒤로 몸을 한 바퀴 돌리며 뽐내느라 신이 나 있었다. 말이 돼? 겨우 3kg 빠졌는데 어떻게 사람이 반쪽이 되니? 야, 반쪽은 좀 심하다. 우리는 반쪽이라는 말에 함께 웃었다. 빨리 어떻게 살을 뺐는지 말해봐. 그럼 점심은
네가 쏘는 거지? 알았어. 지금 점심이 문제니? 살을 3kg를 뺄 수 있다면 평생 밥을 해다 바칠 수도 있지. 나 실은 산에 다니면서 뺀 거야. 산에? 너 그동안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밖에 몰랐었잖아. 그랬지. 그런데 산에 다니면서 조금씩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고 나서부터는 하루라도 산에 가지 않으면 다리에 거미줄을 치는 것 같다나 어쨌다나? 친구는 한 손으로 귀밑머리를 비비 꼬면서 턱을 치켜들고 거들먹거렸다. 거기다 감히 안중근 선생의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말을 패러디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기운 없이 백을 침대 위로 집어던지고 소파에 누워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다. 여기서나 저기서나 늘 나오던 연예인만 고정으로 나와 토가 나올 지경이었다. 다시 무언가를 찾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는 중에 어떤 아저씨의 말이 귀에 솔깃했다. 나는요, 의사도 포기한 말기 대장암 환자였는데 산에 다니면서 다 나았어요. 브라운관 속 아저씨의 말이 귀에 점점 크게 들려왔다. 우리나라 최고의 현대의술로도 고칠 수 없어 수술도 거부당했었어요. 산공기가 암을 이겨낸 거죠. 이젠 아예 집도 산 아래로 옮겼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시 다 가진 사람처럼, 아니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표정으로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다. 하긴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죽었다 살아난 심정일 텐데 어찌 자랑스럽지 않겠는가. 어차피 죽을 거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산이나 한번 실컷 다녀보자 했는데 어느 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니 몸에서 활력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말했죠. 아무래도 내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다고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께서 다시 검사해 보더니 암이 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저에게 수술도 어렵다며 절망적으로 말했던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말이죠. 이랑의 눈에 그 아저씨의 말과 좀 전에 만난 친구의 날씬해진 몸이 서서히 오버랩되기 시작했다. 산이 정말 좋긴 한가? 나도 요즘 무릎도 안 좋은데 에어로빅을 그만두고 산이나 다녀볼까? 에어로빅이란 운동은 좀 유별났다. 이랑은 에어로빅을 시작하기에 좀 늦은 나이인 40대 후반에 시작했었다. 빠른 기간에 맨 앞자리까지 뚫고 올라가느라 얼마나 많은 신경전이 있었던가. 처음엔 맨 뒷줄에 서서 대충 따라했었다. 앞줄은 질서가 있지만 뒤로 갈수록 질서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초보들은 뒤에 서서 발이 서로 엇갈려 넘어질 뻔하거나 서로의 간격이 흐트러져 손을 뻗을 때 상대 여자의 손과 부딪힐 때도 많았다. 그 부딪히는 상대의 여자가 손톱이 길거나 네일 아트를 한 사람이라면 그 손톱에 찔리기도 했다. 서로 덜 부딪히기 위해 작품을 외워야 했다. 그리고 작품을 외워야 동작에 자신감이 붙을 테니 일단 작품을 외우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랑은 타고난 감각으로 금방 작품과 노래를 다 외워버렸다. 한 곡 한 곡 작품을 외울 때마다 이랑의 춤 솜씨는 빛을 발해갔다. 이랑은 새로 나가는 작품 외에도 지나간 곡의 작품까지 열심히 외웠다. 그러던 어느 날 이랑의 앞자리가 결석하는 바람에 떠밀리듯이 앞자리로 가게 되는 일이 있었다. 한 줄 앞줄로 가니 행동 반경도 넓게 움직일 수 있었고 겨우 한 줄 앞으로 갔을 뿐인데도 굉장한 차이가 있었다. 사이사이로 거울이 보인다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훨씬 춤출 맛이 나고 신이 났다. 앞면에 있는 거울과 한 칸 앞으로 섰다는 게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음악에 맞춰 방송 댄스를 미친 듯이 하다 보니 또 한 줄 앞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맨 앞으로 갈 기회가 이랑에게 온 것이다. 맨 앞줄의 여자가 이사를 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랑은 그 자리를 속으로 탐내고 있었다. 물론 이랑뿐이 아니라 모든 여자들이 그 자리를 탐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선생님과 텔레파시가 통했을까? 선생님이 모든 회원이 눈독 들이고 있는 그 자리를 이랑을 지적하며 고정으로 그 자리에 서라고 했다.
이랑의 댄스 실력을 보고 앞줄에 있던 회원이 슬슬 앞자리를 내주기 시작하더니 결국 맨 앞으로 가기까지 5달이 채 안 걸렸다. 사실 에어로빅에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원이 맨 앞줄에 선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여자들의 질투의 시선을 받아야 하는지 보통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다. 에어로빅을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자긍심들이 대단했다. 그렇게 맨 앞줄서 댄스를 추기 시작한 지 5년쯤 되었을 때 그만 사고가 생기고 말았다. 그날은 월요일이었다. 워밍업으로 스트레칭이 끝나자 주말에 먹은 거 빼려면 첫 곡부터 신나게 나가자며 선생님은 싸이의 나팔바지를 들었다. 그러잖아도 지난 주말에 시댁 제사라 몸이 무거웠던 이랑은 살도 신경 쓰이는 데다 앞자리라는 책임감에 보란듯이 신나게 점프하다 그만 다리가 삐끗하고 만 것이다. 무릎이 시큰하더니 주저앉고 말았던 것이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 회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는 다리로 조심스럽게 한의원에 갔다.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접수하는 아가씨가 사무적으로 물었다. 저 왼쪽 무릎이 시큰거려서요. 언제부터 아프셨지요? 오늘 운동을 하다 갑자기 그랬어요. 무슨 운동이요? 에어로빅이요. 이랑은 점점 소리가 잦아들었다. 마치 하지 말라는 운동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기가 죽어 있었다. 연세도 있으신데 에어로빅을요? 접수하는 아가씨는 에어로빅 하다 무릎이 아프다는 말에 그제야 고개를 번쩍 들며 당연히 아플 걸 아프다는 투의 표정을 짓더니 물었다. 우리 병원에 처음 오셨지요? 이랑이 고개를 끄덕거리자 아가씨는 종이 쪽지를 내주며 인적사항을 적으라고 했다. 다행히 의사는 접수원과는 다르게 아픔을 잘 이해해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목소리도 아주 근사했다. 한동안은 에어로빅은 쉬셔야 해요. 에어로빅이 너무 재밌어서 그만두기가 좀 그런데요. 아무리 재밌으셔도 지금은 절대로 안 됩니다. 꼭 하시고 싶으시면 치료가 다 끝난 후 열심히 뛰지 마시고 살살 신용만 하도록 하셔요.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랑이 슬픈 얼굴로 그렇게 말하자 의사가 웃었다. 이제는 과격한 운동은 조금씩 멀리 하셔야 할 나이입니다. 나이 들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저도 40대가 되니 포기할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의사는 침을 놓으며 자신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 웃으며 말했다. 침을 맞자 거짓말처럼 무릎이 아프지 않았다. 이랑은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선생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에어로빅은 접어야 할 나이가 맞을지도 몰랐다. 친구의 권유도 있고 TV에서 봤던 아저씨 말도 있고 해서 에어로빅 대신 산을 다니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며칠 후 동네 산을 살살 올라가 보았다. 마침 4월이었고 시간이 10시를 막 지나고 있었다. 새로 돋은 나뭇잎들이 광합성 작용을 시작했는지 산 공기가 도심과 달리 시원하고 맛있었다. 싱그러운 푸르른 연녹색 잎사귀들과 찔레꽃 향기까지 더해져 황홀하게 그지없었다. 거기다 산새들의 제잘거림이 어우러지자 최상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는 것보다 행복했다.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세계가 산속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그동안 이 맛을 몰랐다니 이랑은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몸속의 노폐물들이 세포 하나하나를 통해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산행은 이랑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운동이 되고 말았다. 산행이야말로 혼자 하는 운동이니 일이 있으면 빠져도 되고 조금 늦게 일어난 날은 조금 늦게 가면 되니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조금의 부담감도 없어서 더 좋았다. 에어로빅은 꽉 막힌 좁은 공간에서 몇십 명이 거친 숨을 몰아가며 뛰지 않았던가. 숲을 거닐며 에어로빅장에서 경쟁하듯 뛰었던 지난 날을 떠올리니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누구와의 경쟁도 없이 마음을 다스리며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산행하다 보니 에어로빅을 놓지 못하고 그 앞자리를 고수하느라 뒤통수에 얼마나 많은 질투의 눈총을 받았던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바둥거렸던 몇 년의 세월이 지금에와 후회스럽기까지 했다. 이랑은 오늘도 산에 올라 스트레칭을 하는 자신만의 장소에 도착했다. 아니 딱히 그녀만의 장소는 아니었다. 적당한 평평한 곳에 기구 몇 대가 있었고 높이가 다른 철봉도 몇 개 있었다. 그곳이 이랑이 정한 스트레칭 장소였다. 늘 보던 나무인데도 이랑의 컨디션에 따라 어느 날은 숲이 더 황홀했다. 두 손을 높이 쳐들고 크게 호흡하며 나뭇가지를 따라 하늘 끝까지 눈길을 따라 올라갔다. 나뭇가지의 가냘픈 아슬한 맨 끝과 푸른 하늘이 한눈에 들어오자 그만 눈부신 아름다움에 젖어들고 말았다. 하늘이 이토록 예쁜 색이었던가? 유토피아. 이랑은 나이 들어가며 점점 새로 태어나는 모든 것들, 즉 어린 생명체가 그렇게 신기하고 새롭게 보일 수가 없었다. 팔을 뻗쳐들고 고개를 뒤로 젖히며 바라본 하늘은 실로 아름다웠다. 자연의 위대함에 점점 고개가 수그러지는 이랑이었다. 해마다 5월 초면 남편과 함께 종합검사를 받는 이랑은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검사를 받으러 갔다. 며칠 전 남편이 말했다. 나이도 있고 하니 올해는 대장암 검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어? 언제까지 미루려고 그래? 남편의 강한 권유에 올해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 대장암 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랑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대장암 검사라 두려움이 앞섰다. 검사가 얼마만큼의 고통이 따를지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예측할 수 없는 공포가 이랑을 더 크게 한숨 짓게 했다. 그렇게 몇 년을 미루고 미루다 드디어 남편한테 한 소리 들었던 것이다. 당신은 오빠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도 어떻게 대장암 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을 수가 있어? 나야 뭐 아직은 아무런 이상을 못 느끼니까 그렇지. 어허 이 사람. 그럼 당신 오빠처럼 결국 피똥이라도 나와야 그때야 가볼 건가? 남편은 내가 겁이 많다는 걸 이용해 피똥이라는 말에 눈까지 힘을 주며 말했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물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재빨리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남편은 가족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방심하고 있다며 원망하듯 큰 소리로 말했다. 이랑은 그때의 고통받던 오빠의 얼굴이 떠올라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이랑은 살면서 암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지 처음 오빠를 통해 알게 되었었다. 오빠는 하루가 다르게 몸이 말라갔고 하루가 다르게 늙어갔다. 결국 숨이 끊어질 때는 오빠는 아버지보다도 더 늙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었다. 그때의 오빠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데 남편이 또 한마디 했다. 나도 대장암 검사 받은 지 5년 지났으니 올해 다시 받아볼 거야. 이번에 같이 꼭 받아보자고. 근데 5년 전 대장암 검사 받을 때 안 무서웠어? 이랑은 구불거리는 창자 속으로 구석구석 내시경이 돌아다닐 걸 상상하니 갑자기 배가 이상해져서 배를 손으로 잡고 겁에 질린 얼굴로 물어봤다. 어허 참, 수면 내시경으로 하는데 뭐가 무섭나? 아무 느낌도 몰라. 당신 위내시경 할 때도 수면으로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잖아. 이랑은 몇 년 전 위내시경을 처음 봤던 때가 떠올랐다. 그때 얼마나 긴장하고 미리 겁을 먹었던지 내시경 날짜 받아놓은 날부터 내시경 가는 날까지 떨려서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었다. 밤에 잠을 자면서도 병원 꿈을 자주 꾸곤 했었다. 그만큼 겁이 많은 이랑은 대장 내시경까지 하려니 겁이 2배였다. 자신의 몸속으로 긴 줄이 여기저기 훑고 다닐 생각을 하면 떨려서 죽을 것만 같았다. 거기다 내시경을 하다 장에 구멍이 나 죽었다는 말을 풍문으로 들었었다. 희한하게 그런 말은 한 번만 들어도 평생 잊혀지지가 않았다. 대장 내시경도 수면으로 하면 위 내시경처럼 정말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지? 이랑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묻자니 남편이 짜증날 걸 알지만 겁이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그렇다니까. 이 사람 속고만 살았나? 알았어. 그럼 이번엔 나도 받아볼게. 그렇게 억지 춘향으로 신청해 놓고는
종합검진 날이 다가올수록 불안한 마음이 증폭되고 있었다. 드디어 검사 하루 전 장을 비우는 청소약을 2리터나 마시느라 죽다 살아났다. 메스꺼운 게 고역도 그런 고역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기신기신 종합병원을 기어갔다. 떨리는 마음으로 피검사부터 수변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유방암 검사를 거쳐 안과, 심폐 테스트 등 간호원들의 안내에 따라 착착 진행되었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진 짐짝처럼 순서대로 한 명씩 호명되었다. 이랑은 아무래도 대장 내시경을 할 생각을 하면 무서워서 기다리는 동안에 처음 보는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도 혹시나 대장 내시경을 해봤느냐 물었다. 이랑이 자꾸만 질문하는 것은 그들의 입으로부터 괜찮다는 대답을 많이 듣고 싶어서였다. 몇 명이 아닌 많은 사람들로부터 괜찮다는 대답을 들어야 마음이 조금 진정될 것 같았다. 수면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수면으로 하는데도 자꾸 무서워서요. 그렇게 대답하는 이랑을 사람들은 뜨악하게 쳐다봤다. 이랑은 드디어 모든 검사를 마치고 마지막인 내시경실로 들어갔다. 마침 위 내시경을 위해 입에 마취약을 머금고 대기하는 곳에서 남편을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이랑은 다시 한번 물었다. 정말 안 아프지? 아무 느낌도 아무것도 모르고 깨어난다니까. 아기도 아니고 도대체 몇 번을 묻는 거야? 남편이 눈을 부라리며 말하자 야속하기 그지없었다. 오죽하면 그렇게 자꾸 물어볼까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짜증을 내다니. 이랑은 어린아이와 같은 불안한 마음으로 드디어 안내에 따라 의료용 침대에 옆으로 누웠다. 아래는 이미 항문 쪽에 구멍이 난 바지로 입고 있었다. 내시경 줄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혹은 치아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으로 마우스를 입으로 물고 있으라 지시하는 대로 어정쩡하게 입을 벌려 불편한 마음으로 입에 물었다. 그리곤 기억이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이랑이 누워있는 침대를 어딘가 끌고 가는 것 같았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니 간호사 둘이 이랑을 바라보며 말했다. 깨어나셨군요. 지금 입원실로 가는 거예요. 아니, 오늘 바로 집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랑은 간호사에게 놀라는 표정으로 물었다. 환자분이 내시경 하기 전에 혹시 위나 대장에 폴립이 있으면 떼어내도 좋다는 사인을 하셨잖아요. 내시경 중에 폴립이 발견되어 바로 떼어냈답니다. 환자분은 오늘 운이 좋으신 거예요. 네? 제 대장에 폴립이 있었다고요? 그것도 선종이 2개나 있었답니다. 선종이 뭐죠? 선종은요, 그냥 놔두면 바로 암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것도 사이즈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암이 될 뻔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내시경을 하지 않았다면 전 대장암에 걸릴 뻔했단 말인가요? 당연하죠. 이랑은 거의 사색이 되었다. 한두 해만 검사를 늦게 했어도 대장암으로 갈 뻔했다지 않은가. 이랑은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큰오빠의 고통에 일그러진 무서운 얼굴이 또다시 떠오르며 심장이 터질 듯 팔딱거렸다. 입원실에 자리를 배정받고 누워있자니 남편이 왔다. 나 대장암 될 뻔했대. 그것 봐. 이번에 하길 다행이지. 몇 해 더 미뤘다간 큰일 날 뻔했잖아. 가족력이 있으니 벌써 했었어야지. 겁이 많은 사람이 그런 건 왜 미리 안 챙기고 그래? 겁이 나니까 도저히 내시경을 못했던 거지. 남편은 죽을 사람 살려낸 사람처럼 호기롭게 말했고 이랑은 남편이 서두르지 않았으면 죽을 뻔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사색이 된 얼굴로 힘없이 대답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오빠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시는 걸 눈으로 지켜본 이랑은 대장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충분히 인지했고 그 후로는 웬만하면 외식을 피하고 집에서 섬유질이 있는 음식 위주로 찾아 먹기 시작했었다. 밥도 흰쌀밥이 아니라 잡곡밥은 물론이고 시래기 된장국이나 청국장을 끼고 살았었다. 그 외 반찬으로는 연근조림, 적당히 익은 김치, 우엉조림 등등. 대장에 좋다는 발효 음식 내지는 식이섬유를 얼마나 신경 써서 챙겨 먹었던가. 그런데 왜 이런 게 생긴 걸까? 거기서 더 하나 의문되는 점은 술과 담배와 기름진 음식을 입에 달고 사는 남편의 장은 깨끗하고
철두철미 까다롭게 가지가지로 챙겨 먹은 자신에게는 폴립이 하나도 아니고 그것도 2개나 생겼다는 게 억울하고 분했다. 간호사 말로는 만약 대장의 혹이 조금이라도 더 컸더라면 종합검사 시에 떼지 못하고 다시 입원 수술 날짜를 받아야 했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폴립이 컸더라면 다시 수술 날짜를 잡고 그 전날은 대장 내시경 하듯 또다시 장을 비우는 약을 먹어야 한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랑은 어쩌면 차라리 죽은 듯 아무것도 모르는 새에 종합검사 중에 떼어냈으니 그나마 이것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지도 않게 하룻밤 강제 입원이 된 이랑은 다음날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주의사항을 들었다. 일주일 동안은 절대 운동하시면 안 되고 집에서도 많이 움직이는 건 곤란합니다. 되도록 일주일 동안은 누워서 편하게 계셔야 합니다. 전 지금 조금도 아픈 게 느껴지지 않는데 일주일씩이나 누워 있어야 한다고요? 네, 통증은 없어도 현재 잘라낸 곳을 핀으로 집어 놓았기 때문에 움직이다 그게 빠지면 출혈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과다출혈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무서운 말을 편안한 얼굴로 말했다. 혹시 출혈이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에 하나 혹시나 출혈이 의심되면 밤이고 낮이고 즉시로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이랑은 하얗게 질렸다. 집에서 살살 움직이는 건 상관없겠죠? 네, 배에 충격이 가지 않는 선에서 살살 집안일 정도는 가능합니다. 3일 정도는 죽을 먹으라 해서 가볍게 죽을 끓여 먹었다. 겉으로 봐서 멀쩡한 이랑은 죽만 3일 동안 먹으려니 아주 지겨웠다. 4일째 되는 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밖에 나가 외식하자고 했다. 돌아오는 길에 아카시아 향에 이랑의 꽃끝을 찔렀다. 어머나, 지금이 5월이니까 산에 아카시아 꽃이 만발했겠구나. 3일 동안 산을 못 갔더니 나 답답해 죽겠어. 아카시아 향도 이렇게 짙은데 내일은 산에 살살 가볼까? 뭐라고? 이 사람이 지금 뱃속에 핀을 2개나 받고 있으면서 산을 가겠다고? 아니, 그냥 답답해서. 몸도 아픈 데도 없는데 집에만 있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차라리 어디가 아프면 몰라. 난 사실 수술한 느낌도 없고 아무 데도 아프질 않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일주일은 무조건 집에 있어. 남편은 하여튼 말도 안 듣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못을 박았다. 지금부터 일주일이나 지나면 아카시아 꽃 다 지겠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후 집에 혼자 있기 답답한 이랑은 어제 저녁 맡은 아카시아 향을 떠올리며 산에 가고 싶어 미칠 지경이 되었다. 이랑은 지금 악마의 유혹과 싸움 중이었다. 산속 깊이 들어가지 말고 입구에서 조금만 들어가서 아카시아 향기만이라도 가까이서 맡고 올까? 이랑은 어느새 등산화를 조심스레 신고 있었다. 그리고 누가 볼까 무서워 마치 도둑처럼 조심스레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디디기 시작했다. 그런데 산 입구에서는 그렇게 아카시아 향이 제대로 느껴지질 않았다. 어제 저녁 남편과 외식하고 돌아올 때 코끝을 맹렬히 찌르던 그 아카시아 향을 기어코 맡고 싶었다. 조금만 들어가 볼까? 말 안 듣는 사춘기 소녀처럼 살금살금 최대한 배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올라가 보았다. 조금 경사가 있는 곳을 걸었는데도 배가 아프거나 그 어떤 나쁜 징조는 없었다. 그래, 의사들은 항상 실제보다 더 겁을 주는 법이니까. 이랑은 아까보단 조금 빠른 속도로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카시아 향기가 점점 짙어져 이랑은 이것이 천국이 아닐까 눈을 감고 가슴을 펴고 폐를 최대한 벌리고 마음껏 아카시아 향을 깊이 들이마셨다. 역시 자연은 치유의 힘이 있었다. 5월에 사는 한마디로 행복이었다. 아카시아 향을 실컷 들이마시고 조심스레 다시 집으로 향했다. 점심이 지나고 저녁을 먹고 나서도 출혈 같은 건 전혀 없었다. 이랑은 내일도 남편 몰래 산을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마치 악당이 된 듯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다.
오늘 산에 간 사실을 남편에게 감쪽같이 속였다는 생각에 짜릿하기까지 했다. 이랑은 꿈속에서도 아침에 갔던 산을 다시 거닐고 있었다. 밤이라 그런지 아카시아 향이 아침에 맡을 때보다 더 진하고 향기로웠다. 꿈속에서 이랑은 마냥 들떠서 다람쥐처럼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다 갑자기 오줌이 누고 싶어 적당한 자리를 찾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까지 남편 몰래 산에 다녀온 이랑은 소리나지 않게 실실 웃으며 화장실로 향했다. 마치 들키지 않고 바람이라도 피운 여자처럼 심장이 터질 듯했다. 그런데 평소처럼 소변을 보고 무심코 화장지로 닦았다가 이랑은 그만 귀신을 본 듯 까무라치고 말았다. 휴지에 피가 묻어 있었다. 놀란 이랑은 변기통 안을 들여다보았다. 역시 그것도 빨갛게 피가 퍼져 있었다. 나 어떡해? 이랑은 그만 크게 소리를 질렀다. 왜 그래? 코를 골며 곤히 자던 남편이 이랑의 절규하는 목소리에 상체를 벌떡 일으키며 이랑보다 더 놀란 얼굴로 마치 뭉크의 절규하는 표정으로 다급히 물었다. 나 피 나와. 뭐라고? 언제부터? 몰라. 지금 자다가 오줌 누려고 일어났는데 피가 많이 나와 있어. 변기통 안이 벌게. 이랑은 죽음의 사신이 데리러 온 것 같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했다. 남편은 정광석과 같은 빠르기로 후다닥 이불을 걷어차고 불을 켠 후 이랑이 누워있던 침대를 확인했다. 다행히 침대보엔 피가 안 묻었어. 그렇다면 출혈이 지금 막 시작한 거니까 빨리 응급실로 가면 괜찮을 거야. 이랑은 남편과 서둘러 옷을 걸치고 미친 듯이 차를 달렸다. 차로 달리는 동안 이랑은 남편에게 오늘 산에 갔었단 말은 기억고 하지 않았다. 오늘 수술을 받다 죽는데도 그냥 그것은 비밀로 하고 싶었다. 죽는 것도 억울한데 죽은 후에라도 말 안 들어 그렇게 됐다며 사람들에게 이랑을 원망하는 말을 하는 걸 상상하자 그게 죽기보다 싫었다. 이랑은 갑자기 믿지도 않는 하나님, 부처님, 햇님, 달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게까지 빌고 빌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다시는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하고 살게요. 편안하게 살 때는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던 보이지 않는 신들에게 매달리게 되는 자신이 염치 없긴 했지만 어쩌겠는가. 상황이 상황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라 그런지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오빠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수시로 떠올랐다. 이대로 벌써 죽기엔 아직 애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이랑은 지금 염라대왕 앞에 도착해 다시 살아가야 할 급한 이유를 대는 것으로 아이들 결혼을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로는 염라대왕의 도로 목숨을 이어줄 것 같지가 않아 다른 간절한 이유로 무언가를 떠올리느라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있었다. 어느덧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이랑은 세상에 태어나서 응급실을 처음 와봤다. 세상에나. 이랑이 도착하고 얼마 안 있어 바로 교통사고 환자가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영화나 TV에서 봤던 그 장면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었다. 이곳은 정말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의 아수라장이었다. 이랑은 이런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있는 대열에 자신이 섞여 있다는 자체가 죽음보다 공포스러웠다. 접수대의 안내가 상대적으로 너무 멀쩡한 이랑의 겉모습을 보고 급하지 않은 목소리로 형식적으로 물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 3일 전에 이곳에서 내시경 중 대장에 폴립이 있어서 2개를 떼어냈는데요. 퇴원할 때 선생님께서 출혈이 있으면 지체 없이 당장 응급실로 오라고 하셔서요. 이랑은 말하면서도 구급차로 응급실로 실려오는 교통사고로 팔다리가 부러진 사람들과 술 먹고 싸움하다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흘끔거렸다. 마치 지옥이 있다면 이럴 것 같았다. 이토록 지옥 같은 정신없는 소란한 틈에 자신이 섞여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공포스럽고 무서웠다. 네? 대장 폴립 수술을 했는데 지금 출혈이 있다고요? 접수하던 사람은 주변에 피 흘리는 사람들보다 이랑을 보고 더 놀라며 얼굴이 하얘졌다.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옆에 있던 직원들에게 이랑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은 상황을 듣고는 하나같이 죽음의 사자 같은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이랑을 쳐다봤다.
그러더니 곧 이싸불란하게 이랑을 이동식 침대로 눕혔다. 주변에 피 흘리며 아우성치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응급 환자라고 소리치는 직원들의 표정을 보고 나니 이랑은 결국 죽음이 문턱까지 왔음을 느꼈다. 아이들이 보고 싶었다. 병원으로 오는 동안 아이들이 잠이 든 밤이라도 전화를 했었어야 했나 하는 생각과 아이들 목소리도 듣지 못하고 오늘을 못 넘기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지금 간호사들의 행동을 보아 이랑은 오늘을 넘길 수 없을 것 같았다. 새벽 시간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음성을 들었어야 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엄마가 하늘에서도 지켜줄 거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었어야 했다. 이랑의 입에서는 이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생각도 멈춰버렸다. 삶이 허무했다. 박제된 동물처럼 이랑은 모든 게 하얗게 정지되어 가고 있었다. 옆에서 이랑보다 더 놀란 눈을 뜨고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남편에게 무언가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나 수술실에서 죽으면. 남편은 나 죽으면이라는 소리에 버럭 화를 내며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말했다. 당신이 죽긴 왜 죽어? 누구 맘대로 죽어? 수술하면 괜찮을 거야. 마치 자기가 죽음의 심판자라도 된 듯 단호히 죽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다. 아니 생각해봐. 지금 계시는 응급실 선생님은 나 수술했던 담당 의사도 아니고 거기다 대장 전문 선생님도 아니잖아. 잘 수술할 수 있을지 그것도 너무 걱정돼. 지금 담당 의사가 문제야? 저 옆에서 겉으로 피 흘리며 신음하는 사람들보다도 당신이 더 위급한 상태라잖아. 빨리 수술부터 하자고. 잠깐 둘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호들갑스럽게 달려온 하얀 가운을 입은 직원들이 이랑에게 말했다. 일단 수술실 들어가기 전 엑스레이부터 찍어야 합니다. 이랑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랑은 엑스레이를 찍고 나오자 갑자기 수술실에 들어가면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다. 아무래도 오줌이나 누고 수술실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았다. 옆에 서 있던 여자 간호사에게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르며 조그맣게 말했다. 저 소변을 좀 보고 싶어요. 지금 일어나면 위험한데요? 그런데 좀 급해서요. 그래요? 어쩌나? 그럼 제가 부축해서 같이 다녀오죠. 살살 걸으셔야 해요. 안에서 지금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최대한 배에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이랑은 좀 의아했다. 안에서 피가 흐르는데 겉으로 느끼는 통증이 이렇게도 없을 수가 있다니. 어쨌든 간호사에게 살며시 기대어 최대한 배에 충격을 덜 주며 화장실로 갔다. 다행히 간호사는 통통하였으므로 이랑이 기대었을 때 그녀의 살이 완충 효과를 해주어 푸근했다. 변기통에 최대한 살살 앉았고 그리고 배에 최대한으로 힘을 들이지 않고 오줌을 누려고 노력했다. 살아서 누는 마지막 오줌일지도 몰랐다. 뱃속은 이미 피로 흥건한 상상을 하니 갑자기 배가 아픈 것도 같았다. 볼일을 끝내고 휴지를 잘라 떨리는 손으로 진정하면서 닦았다. 피는 생각보다는 묻어있지 않았다. 그런데 휴지를 무심코 변기 안에 집어넣으려다 순간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휴지에 묻어있는 피의 모양을 살펴보았다. 휴지에 묻은 피의 형태가 마치 생리했을 때 오줌을 누고 닦았을 때랑 위치와 모양이 비슷함을 느꼈다. 고개를 갸우뚱했다. 다시 새로운 깨끗한 휴지를 뜯어 조심스럽게 위치를 정확히 항문 쪽에만 닿게 닦았다. 깨끗하였다. 다시 조금 앞쪽의 위치를 닦았다. 피가 아주 조금 묻어나왔다. 이게 뭐지? 왜 핀이 빠졌는데 항문에서 출혈이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피가 나오지? 이랑은 순간 변기에 있던 붉은 피가 얼굴로 옮겨온 듯 얼굴이 시뻘겋게 물들었다. 이랑은 배를 움켜쥐고 살살 변기에 앉을 때와 달리 허리를 쭉 펴고 당당히 일어나며 속옷을 올리고 바지를 올렸다. 그리곤 허리를 꼿꼿이 펴고 화장실 문을 열었다. 아까 들어올 때보다는 걸음걸이가 빨라졌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말했다. 어떡하죠? 제가 지금 안 사실인데 장에서 나오는 출혈이 아니라
아마도 그곳에서 나오는 생리 같아요. 네? 간호사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잠시 표정이 박제해 놓은 토끼처럼 귀를 쫑긋했다. 이랑은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정말 그곳에서 나오는 피가 확실해요? 간호사는 따지듯 빠른 속도로 물었다. 네, 몇 번이나 재차 확인했어요. 항문 쪽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핀이 빠진 거면 항문 쪽에 피가 묻어야 하잖아요? 간호사는 갑자기 입술로 비집고 나오는 피식 웃음을 억지로 참는 듯하였다. 그녀는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가더니 모여있던 직원들에게 달려갔다. 이랑도 천천히 따라갔다. 이랑은 병원 직원들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자신이 누워있던 이동 침대에 있던 소지품을 가만히 집어들었다. 간호사가 달려가서 그들에게 자그만 소리로 하는 말이 이랑의 귀에 들려왔다. 저 여자분 아마 생리 같대요. 아니 확실하대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몇몇 모여있던 직원들은 일제히 이랑을 쳐다보며 입을 앙다문 채 소리 없는 표정으로만 피식피식 웃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저쪽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나오던 하얀 가운 입은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쪽으로 급하게 달려왔다.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서 이랑을 가까이 불렀다. 환자분 여기 보세요. 지금 엑스레이 상에서는 핀이 빠지지 않았어요. 수술하던 날 찍은 사진과 비교해 드릴게요. 그는 두 개의 사진을 이랑의 앞에 보여주면서 손가락으로 핀의 위치를 정확히 가리켰다. 이쪽이 처음 수술한 날 찍어 놓은 사진이고요. 그 오른쪽은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둘 다 아주 똑같이 원래 자리에 잘 고정되어 있는데요. 그는 설명을 마치고 이랑을 쳐다보았다. 이랑은 그의 설명이 곧 생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었다. 그는 엑스레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듯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환자분께서 출혈이 일어났다니 제 경험상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핀의 위치도 똑같고 핀이 아주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출혈은 불가능합니다. 두 개의 사진을 들고 열심히 설명하는 선생님에게 한 명의 간호사가 다가오더니 귓불에 대고 뭐라고 말했다. 선생님은 간호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당황하며 이랑보다도 더 몸둘 바를 몰라 했다. 그의 표정을 보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딱 한 사람, 이랑의 남편만 웃지 않았다. 자다 말고 머리에 새집 짓고 놀라 뛰어온 핏기에 없던 하얀 얼굴이 이랑보다 더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다. 이랑은 미안하다고 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은 얼굴로 운전만 했다. 그러나 이랑은 오늘 산에 갔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산에만 안 갔어도 그렇게 허둥대며 핀이 빠졌을 거라는 오해는 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말도 그래서 덧붙이지 못했다. 돌아오는 차창으로 아카시아 향은 더없이 이랑을 유혹했지만 선생님이 애초에 당부한 일주일 중 앞으로 남은 날 수는 산에 가지 않고 죽어도 참겠노라고 혼자 다짐했다.